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증권 광장에서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본 바 있는데요. 오늘도 선정했습니다. 관련 주식의 오늘 주식시장에서 급등세를 이어 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 두 분 모시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그 사료, 농업주 지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부담스럽습니다만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습니까?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요. 두 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성웅 이사께서는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무리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리고 김덕호 대표께서는 현재 투자하자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님, 가격 부담이 있는 자리입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다른 원자재들은 하락을 했는데 이 반면에 그 곡물과 관련된 원자재도 조정을 보이기는 했는데 네. 수요와 공급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게 그 작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악영향을 미쳐서 공급 부분이 사실상은 좀 딜레이가 되는 게 확정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타 원자재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온 반면에 이제 곡물 관련주들은 되려 이제 파생돼서 사료라든지 이러한 종목들까지 상승을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러한 구간에서 봤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뭐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뭐 점 상한가까지 도달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까지 두 번째 상승기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사료주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인데 예. 통상 이제 그 하나의 팁으로 가격 논리를 놓고 봤을 때 두 번째 상한가 이후에 세 번째 상한가 때는 일부 이제 차익이 나오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상한가 두 번 이후에 네네. 세 번째는 예, 예.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았다. 경험적인 지표로. 네네. 확률적으로 네.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가 그 여타 종목 같은 경우를 따라서 매매를 하면은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시세가 강했던 종목이 차익이 나오면은 더 많이 하락할 요인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서 가격적인 요인으로 상승을 한 상황에서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서 지금 보류를 하는 걸로 그렇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거는 프랍 트레이더 출신의 찐 조언 실전에서 부끄러워하십니까? 실전에서 우러나온 그런 조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실전 매매를 위한 조언이죠. 점 상한가 두 번 가고 세 번째쯤에는 이제 보통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험적인 지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보통 굉장히 급등세가 심하게 확 테마로 올라가는 주식은 꼭 대장주가 있잖아요. 네네. 그 대장주가 무너지면 함께 따라서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료주 중에서는 대장주가 혹시 뭡니까? 네, 현대사료가 명백하게 현대사료. 일단은 대장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게 아주 강하게 바닥권에서 원래 시세가 움직일 때 같은 경우가 아주 강한 시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제 그 내일이면 세 번째 상한가니까 물론 이게 또 강하게 출발할 수는 있지만은 저희가 확률적인 측면에서 예. 조금 비춰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에 그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좀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은 그 대표적인 1등주가 무너졌을 때는 되려 다른 종목들이 더 크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보류하고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지금 만약에 너무나 보유를 잘 하고 계시는 그런 럭키하신 분들이라면 정리하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보유하고 않아요? 계신 분들은 시세가 뭐 마무리되는 국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마무리는 뭐 거래량이 통상 대비해서 뭐 2배 이상 터졌는데 하락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요인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고점에서 안 판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국면에서는 보유하신 분들은 시세를 더 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급등주 매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그럼 이런 급등 주식을 팔 타이밍은 어떻게 잡는 게 좋습니까? 이게 기준을 삼아야 예. 되는데요. 거래량 기준으로 삼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뭐 거기에서 이제 거래 대신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잡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게 기존의 거래량 대비 한 2배 이상으로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이 시세가 고점을 넘지 못하고 조정이 나타나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가 훼손이 된다. 뭐 이러한 기준에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모든 시장 참여자라든지 투자자분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는 기준, 뭐 이평선 기준, 거래량 기준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이제 펀더멘털이 살아 있으니까 나는 계속 간다 그러한 기준을 삼아 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료와 비료 관련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보유자의 영역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김덕후 대표님, 현재는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사태가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선 이제 농지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가장 큰 타격은 당장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그게 당장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결국은 1년, 2년, 3년의 수요 시간이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그 농작물 자체가 단기간에 성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최소 1년, 2년 동안은 또 물량이 또 부족해지는 쇼티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당장 어떤 사료나 비료 부분들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현지 투자라고 하면은 실제로 해외 주식도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결국은 국내 안에서의 어떤 비료 자체가 너무 부족해진다, 사료가 부족해진다는 원인으로 비료주, 사리주를 공략하시면은 앞서서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상한가 갔을 때 이후에 3일차부터는 조금 하락폭을 키워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떤 단기적 이슈에 의해서 촉발된 어떤 급등은 결국은 단기적으로 또 빠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 추정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비료주, 농업주 같은 경우에 국내는 특히 이제 북한 관련된 어떤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대북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늘 나왔기 때문에 이벤트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장기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오히려 이제 현지 투자를 한다는 개념을 보였을 때는 우리가 어떤 건자재, 즉 어떤 공물 관련된 부분들의 운송 업체들은 마찬가지로 수요가 계속 회복되지 않겠는가. 즉 어떤 여전히 곡물에 대한 쇼티지가 커졌기 때문에 곡물 운송 자체는 계속 유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국내에 있는 관련 업종이라면 뭐 페노션이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한번 다시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와 비료가 오른 것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이것을 운송하고 운반하는 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말씀이신 네, 겁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과 종목에 주목하고 계시는지 그럼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이제 농업 업종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이 사료 비료 쪽이 올라가고 나면은 그다음 자연스럽게 어떤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이 다시 이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번에 스타벅스가 또 이제 아메리카노 가격을 또 올렸었죠. 이런 네. 부분들처럼 우리가 어떤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실제로 그 자재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다만 1년 동안의 어떤 그 쇼티지 현상 때문에 우리가 작년처럼 공급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 영업이익은 조금 소폭 하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높게 잡으시기보다는 오히려 섹터 선별을 좀 고르게 하시고 그 고르게 하신 선별 중에서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건자재 관련된 운송을 하는 우리가 곡물 운송하는 뭐 페노션 같은 종목도 충분하게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우리가 라면 같은 우리가 이제 대체식품이죠. 즉 어떤 외식 자체를 하는 데 부담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자가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최근에는 어떤 뭐 육개라든가 아니면 수산물까지도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라면과 관련돼 있는 업종들을 한번 농심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도 저희 사료, 비료 주식을 얘기하다가 차라리 아예 음식료 가격의 전가가 가능한 뭐 그런 소위 완성체 업체 있잖아요. 농심, 오리온, 뭐 CJ 제일제당 네. 이런 주식들이 관심이 더 높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만큼 오른 만큼 또 식품 가격 전가가 가능해야겠죠. 네네. 그러려면 쉽지 않고 네. 그렇게 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기보다는 다양한 변수를 좀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슈들이 많아서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안내배 주가가 폭풍 뭐랄까요? 엄청 많이 오르는 것을 보고 주제를 삼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인물 테마라서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도 이슈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JP모건이 어제 1,100만 원어치를 1,100억 원어치를 주식시장에서 매수해서 이 속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100억 원의 매수를 한 JP모건의 속내 무엇일까요?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이성웅 이사께서는 수급이다. 김덕호 대표께서는 네, 장난주의.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JP모건이 이런 대량 매수를 하게 된 걸까요, 이사님? 일단 수급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외국계가 뚜렷한 외국계가 아니라는 추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검은 머리 외국인? 네, 일단은 이게 다 추측으로 한번 저희가 포장을 해보자면 네. 첫 번째로 최근에 영국계의 매수 같은 경우 5% 지분 공시를 했는데 그 부분은 뚜렷하지는 않아요. 어떤 것을 보고 들어왔는지 주주라고 하면은 저희가 시장 참여자라고 하면은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 IT의 펀더멘탈을 보고 들어왔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의문점이 있고요. 이게 정부적인 정책 변화라든지 그런 스탠스를 보고 들어왔는지까지 추측하기에도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수급적인 요소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JP모건의 매수 같은 경우는 추정이 CFD 계좌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CFD 계좌요? 네, 이게 CFD 계좌는 뭐예요? 그 개인이 레버리지 매수를 할 때 신용 매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방법으로 더 큰 레버리지를 쓸 때 그 외국계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증권사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외국계 창구의 이용 자체는 그 외국계 주식을 빌려서 내가 그 공매도를 이행한다든지 아니면 더 큰 매수 레버리지를 쓴다든지 그러한 요인이 있는데 특정 증권사 같은 경우는 JP모건 창구로 잡히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한 가지 요소로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요소가 있다 보니 제가 수급적인 측면이라고 했고 또 다른 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JP모건의 외국계 창구로 매매를 한 국내 투자자의 가능성이 네, 있다. 그렇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일단은 가장 높을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한 가지 변수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안철수 선대위원장께서 네. 그 총리에 만약에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면 이게 백지 신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지분 자체 예. 그러니까 약 28% 이내의 지분 자체가 예. 시장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내배 주식을 전부 다 팔아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 이게 그 안랩의 지분 구조를 봤을 때 그 안철수 선대위원장 외 2인이 약 28%, 그 다음에 자사주가 약 13%거든요. 나머지 지분과 관련해서 지금 외국계 두 군데가 한 10% 정도가 들어온 상황이고 이까지 설마 생각했을지는 예.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그 변수가 다 있다 보니까 논외로 하고요. 논외로 하고. 하나의 가능성까지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JP모건 체이스 쪽의 수급은 CFD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높고. 주가는 이제 변동성 국면 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대 주주 변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논리적인 짜임새를 통해서 이 종목을 대량 매수했다라고 보기에는 네네. 무리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단지 외국계 창구를 이용한 국내 투자자이다. 그렇다면 이런 논리보다는 그야말로 최근에 테마주로 엮여서 급등하는 것에 따른 트레이딩 매매 차원으로 네. 접근하는 것이다. 네, 일단은 라고 그렇게 해석을 결론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니라 와 진짜 수급이 들어왔네. 나도 안심하고 이 주식을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네. 경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성훈 이사님께 특히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니 프랍 거래를 하다 보면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네네. 누가 봐도 수익을 낼 것 같은 이런 정치 테마주에도 네네.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네네네. 예. 특별한 매매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제가 너무 힘들게 합니까? 아닙니다. 예. 주기적으로 이 테마 같은 경우가 정치 테마가 이명박 정부 이전에 최초로 생겨났거든요. 그때 건설에 대규모 그런 정책이 있다 보니까 생겨났었고 예. 이게 주기적으로 그 특정 대선 이전에 몇 개월 전에는 인맥주가 움직이고 그 뒤에 어떤 주기로는 정책주가 움직이는 사이클이 몇 번은 맞아왔어요.
근데 이번 대선 관련해서는 그게 맞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시세가 안 하고 시세도 강하지 않았고 그러한 요인에서 살펴봤을 때 그렇군요. 그 테마 같은 경우를 접근을 했을 때 할 때 팁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운 테마가 생겨났을 때인데 그 테마의 파급 자체가 어느 정도 강한지 예를 들면은 코로나 같은 경우가 없던 테마가 생겨났잖아요. 거기 하나서 빠르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마스크였고 그러한 요인이거든요. 그런 사이클을 새롭게 생겨난 걸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정치 테마는 이제 오래오래 흘러왔고 여기에서 이제 뭐 인맥이라든지 그게 진부한 그런 요소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새로운 걸 찾아서 보는 가는 게 낫다. 그리고 재료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치 인물 테마는 그런 네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장난 금지 어떤 내용입니까? 뭐 정치적 정난질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뭐 사실 이제 이번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총리로 이제 임명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알랩 같은 종목들을 이제 정치 테마주로 확연하게 이제 잡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장난주의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제가 차트를 하나 좀 재밌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외국인 보유율 자체를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 지난 1년 동안에 해서 250일봉을 좀 기준으로 하면 20% 이상의 외국인이 보유를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이제 이슈가 나타났을 때는 이때 또 과감하게 차익 실현하면서 빠져나갔던 때들이 바로 이런 외국인들의 어떤 행보였다는 부분을 보신다면은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계속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굉장히 괴리가 높은 시점입니다. 즉 20% 이상에서 25%까지 이렇게 단번에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변동성이 워낙 극대화된 시점에서 가뭄의 단비가 내리듯이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 지금이라도 잡아야 돼 하면서 뒤늦게 오신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다만 이제 정보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어떤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충분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어나니머스가 크렘린궁 사이트를 아예 해킹을 해버려서 전산 마비를 시켜버린다든가 아니면 IT 기업들이 실제 러시아 부대들이 움직이는 상황들을 실시간 중계를 해버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시민군들이 잘 대처를 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정보 보안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국내의 어떤 국방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특히 전방 철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국산 어떤 CCTV라든가 이런 걸 활용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화 전환하는 부분들에서의 어떤 매출 수요 부분들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후부터 나타난 어떤 전쟁의 양상은 결국은 정보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정보전에 대해서의 어떤 수혜는 알랩을 비롯해서 각종 다양한 종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처럼 이런 어떤 괴리가 굉장히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올라타시기보다는 조금 우회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나앱에 대한 투자 의견 두 분께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투자 의견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식이죠. 저희도 그래서 방송 전에 만나서 그런 고민을 좀 나누기도 했었는데 자, JP모건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온 이분들의 정체는 검은 머리 외국인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시죠. 안랩의 주가도 신고가, 오늘 대덕전자를 보려고 하는데요.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증권사들에서 계속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인데 전부 다 이제는 아주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스마트폰, 이 전장 장비에 사용되는 PCB, 인쇄 회로 기판 생산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이 회사. 자,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도 7% 넘게 오른 28,6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두 분께 먼저 목표가를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를 만큼 다 왔다고 보시나 봐요. 이성웅 이사께서 3만 원, 그리고 김덕호 대표께서는 28,000원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이미 목표가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제가 분명 아까 목표가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하회했던 것 같은데 네. 역시나 이제 소문대로 또 이렇게 또 오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28,000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 부분이 결국은 지금 이제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 연일 보도를 하고 있고 어제 이제 미국장도 마찬가지로 하회했던 부분들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5월에서는 50bp 정도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사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변동이 커진 상황입니다. 즉 어떤 우리가 이제 28,000이라는
중요한 부분들이 실적 추정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어떤 목표치, 전망치가 먼저 발표가 되면은 주가가 먼저 선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조정의 여파가 나타났을 때 손바뀜이 좀 일어난다면은 이때는 오히려 다시 한번 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어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수입을 해오는 아르곤이라든가 이런 특수가스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조금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의 종목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또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저점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어떤 실적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괴리가 컸던 종목들 같은 경우 우회하시면서 조금 이제 실적 추정하시면서 좀 저평가됐던 종목 중심으로 가신다면은 대덕전자와 같은 이런 어떤 우상향의 차트들을 충분히 또 연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28,000원 넘었고 저희 이성웅 이사께서 목표 주가로 보시는 3만 원도 목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요? 이어서 기판 관련주의 탑픽을 뭘로 꼽으시는지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성웅 이사께서는 심텍과 LG이노텍, 근데 LG이노텍도 뭐 신고가라서 김덕호 대표께서는 ISC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대덕전자 이제 팔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갈 때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렇진 제가 않다. 이게 코멘트를 3만 원 이상으로 해놨었는데 좋습니다. 3만 3만 원 거. 이상, 그럼 네. 1차 목표가를 한 3만 원 정도로 하고. 네, 그 예. 정도 이상으로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근거 자체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 기판 관련주를 언급을 드리면서 포인트로 제시를 했던 게 그 영업이익률의 한 자리에서 두 자릿수의 상승이고 이러한 국면에서는 그 매출 레버리지라고 일컬을 수 있는데 특정 매출 구간을 기업에서 실적으로 돌파를 하면은 영업이익률은 뭐 배수로 증가하는 구간이 오거든요. 네. 네, 근데 기판 사업 자체가 이전 같은 경우는 그 매출 레버리지가 낮은 단계였어요. 한 자릿수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는 국면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 측면에서 소위 말해서 슈퍼 사이클 국면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전에 이제 예. 공급 사이드에서는 기판 관련된 업체들이 소위 말해서 치킨 게임이 있다 보니까 정리가 많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소수가 남아있는 소수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국면까지 돌입을 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수요 사이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방 산업 자체가 팽창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4분기 실적으로 첫 번째 보여졌었고요. 전통적으로 기판 업체들은 4분기 실적이 적자라든지 뭐 그러한 요인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3분기에 필적할 수준으로 실적이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공급 요인으로만 촉발됐다면은 일회성 요인이 있는데 1분기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이제 뭐 전방 산업 쪽으로 해서 그 부분도 있고 기판 자체가 마진이 올라갔거든요. 고사양으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 보니 여기에서 그 이번에 올해 주도 업종으로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맨 처음에 전기차 시장 열릴 때도 이거 완전 시장이 완전 다른 시장이 생긴 거잖아요. 예를 들면 2배였던 시장이 10배, 100배로 늘어나는 그 슈퍼 사이클의 초입 국면에 있는 기업은 우리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왜냐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매출도 앞으로 시장의 성장성도 완전히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그런 국면이 시작이 되는 거라면 근데 또 이미 또 주가는 많이 반영을 하기도 했고 근데 그 밸류에이션으로 따지고 보면 이 정도 주가는 그렇다면 특별히 비싸다고 볼 수도 없는 논리가 아닌가? 이사님 얘기를 듣는다면. 올해 추정치만 비춰볼게요. 만약에 대적전자를 예로 들면은 올해 예상 이익이 추정하기로 한 1,3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1.3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왔다고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볼 수는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에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을 주냐 마냐 여부거든요. 통상적으로 기판 업종을 저희가 뭐 주가 수익비율로 한 5배 줬다 아니면 10배 줬다 이 정도로 일단은 국한을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기판 업종 같은 경우가 전반 같은 경우가 더 나아지네 하면은 뭐 12배, 15배, 20배 이 정도로 줄 수 있으니까 그러한 거를 선행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현재
그런 분기별 실적 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흘러가는 전방 산업의 그런 구조라든지 보면은 여기에서 기판 사업을 뭐 10배 이상은 충분히 줄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요. 그렇다 보니 네. 기존의 전통적인 기판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다 왔다라고 예. 볼 수 있겠지만은 예. 프리미엄 구간 요인으로 실적의 추정치를 대비를 해봤을 때는 뭐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보수적으로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네. 뭐 이러한 업종 같은 경우, 종목 같은 경우는 쉽게 그냥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예.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가야 하는 업종이라고 예. 강조드리겠습니다. 아,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희 채팅창에도 굉장히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들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어느 정도는 익절하고 가고 아쉬우니까 신고가 영역이니까 반쯤 남겨두겠다. 뭐 일단은 좀 수익을 보고 이제 나가시는 것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PCB 관련 주식은 워낙 여러분들 관심이 뜨거운 만큼 계속 관심 영역에 두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맞선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즘 종목 장세인 만큼 살펴봐야 할 기업들이 많군요. JYP 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여의도 호평에 이어서 외국계 러브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론이 덜 됐었는데요. 이제는 올 때가 된 것일까요? 목표가부터 보겠습니다. 이성웅 저희 이사께서는 6만 원, 김덕호 대표께서는 5만 7천 원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렇다면 엔터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이성웅 이사께서는 시장을 주도한다. 그리고 저희 김덕호 대표께서는 리오프닝 보릿고개라는 투자 의견을 주셨네요. 자, 김덕호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가지고만 가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기대가 되는데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리오프닝이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오프라인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실제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하회했다는 점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이제 지난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5% 성장, 매출도 55% 성장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입니다. 다만 실제 그 매출액과 그 영업이익 차이의 어떤 그 갭 구간이 좀 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오프라인 시장으로 전환됐을 때에 대한 그 실적 현세는 너무나도 확연하다라는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매수한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손바뀜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거론을 해야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JYP뿐만 아니라 뭐 SM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얘기했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JYP 같은 또 디어유도 관련 종목으로 또 나오고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그간 실적을 냈을 때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내년에 더 잘 갈 것이야 했다가 종목 자체가 좀 비싸게 들어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적 추정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다시 또 낮아지는 이런 아이러니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목표가를 잡고 연간을 꾸준하게 좀 접근하시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또 저희 김덕호 대표의 목표가를 넘어서는 현재가가 나와서요. 그러면 지금쯤 이제 한 번쯤 수익 구간에서 수익 보고 정리하고 저라면은 네.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버리자니 아깝고 갖고 가자니 좀 부담스럽다 이런 계력의 종목이라면은 저는 분할 매도도 한번 충분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기술적 대응이 필요할 때가 또 이런 네. 변동이 클 때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현금 확보를 하시기 위해서는 또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이성웅 이사님의 의견을 짧게 듣고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네.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목표가가 6만 원 이상으로 제시를 했었고요. 6만 원 이상입니다. 네, 이게 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엔터는 글로벌 탑 티어로 올라간 업종 중에 뭐 몇 안 되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네.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주가가 미리 올라가 있는 거는 맞아요. 시세가 미리 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저희가 뭐 얼마 이상 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은 사이클적으로 분명히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은 이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그 시장의 선점이라든지 그거를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오프라인 콘서트라든지 이런 점이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점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실적으로도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주가는 충분히 그러한 점을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맞선판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